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B 청주방송의 박은선 PD입니다. (2022년부터) CJB가 펼쳤던 리딩 코리아 북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교육도서관과 함께 연중 북 콘서트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소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과연 오늘 소중한 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조병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의 주제는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문해력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흘, 나흘? 사흘은 며칠? 3일이죠. 나흘은 4일. 근데 이제 사흘 하니까 사가 이제 한자로 사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 4. 그래갖고 숫자 사흘 이렇게 써갖고 좀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죠. 뭐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 할 때 심심한은 마음 깊이 간절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런 뜻인데 사과를 왜 이렇게 따분하게 하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는 또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에서 학교에서 이제 집에다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오늘 중식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한식 좋아하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우천시 강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천시가 어디예요? 뭐 이런 우천시는 비가 올 때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서 문해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높아졌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문해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말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휘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휘라는 것은 사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갖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말이 다르고 어른의 말이 다르고 그렇죠? 세대별로 말들이 다르고 직업별로도 말들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말들을 알아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우리 청소년들이 한자로 된 말들을 잘 모른다. 뭐 말들을 어휘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문해력은 그거보다 훨씬 의미가 넓습니다. 문해력은 영어로 리터러시입니다. 문해력은 reading 더하기 writing 읽고 쓰는 능력 다 포괄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기역, 니은, 아야어 그걸 묶어서 단어를 읽고 문장을 쓰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나가요. 가정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오면 초등학교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지 글을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이라는 개념들을 알아나가고 글자를 소리내서 단어와 문장을 유창하게 읽는 것도 문해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글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구해온 책도 이해하고 충북교육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읽고 이해하죠. 그럼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글을 읽고 쓰는가 생각해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글을 읽고 써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글을 읽고 쓰고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기 위해서도 읽고 쓰고 서로 모여서 협력하기 위해서도 읽고 씁니다. 여기 어른들이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직장에서 읽고 쓰지 않고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또 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은 아주 의미가 넓은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인공지능 막
얘기 많이 하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죠. 자, 이런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람이 글을 읽고 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제목을 그래서 AI 시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읽는 인간으로 성장하는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좋은 글을 선택해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읽고 쓰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제목을 AI 시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읽는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원래 알아서 잘합니다. 어른들은 잘 믿기 어렵겠지만, 그렇죠? 원래 그냥 다 알아서 자라요. 다 스스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는데 키우는 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가축을 키웁니까? 뭘 키워요? 아이들은 그냥 알아서 자라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그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자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가. 이게 사실 어른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주제로 이야기할게요. 특별히 AI 시대에. 여러분들 길가에 핀 장미나무 본 적 있어요? 우아하죠? 고고하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우리가 뭐 장미 하면은 사실 아름다움의 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장미를 그냥 일상적으로 보고 지나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미, 아름다운 그 꽃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꽃이 어디서 왔을까? 바깥에서 누가 달아줬나요? 어버이날 카네이션처럼?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장미나무 안에 있던 거예요. 그 꽃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좋은 물을 만나고 좋은 공기를 만나고 좋은 영양분을 만나서 꽃으로 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미나무의 삶의 목적이라는 건 자기 안에 있는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게 그 삶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교육, 양육, 아이를 키우는 일을 양육이라 그러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데 양육과 교육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은 뭐를 몰라.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없어. 우리 아이들은 참 부족해. 이런 전제를 갖고서 아이들을 대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아이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 아이들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 사실 교육과 양육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무엇이 없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바깥에 꺼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바깥에 꺼내놓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네. 내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되네. 내가 이걸 꺼내서 교실에서 막 움직였더니 선생님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좋아하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 것들입니다. 어른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이 내용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 전부 다 어른들한테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가, 특별히 AI 시대 문해력의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문해력의 의미와 같이, 그 다음에 AI 시대 문해 환경, 그 다음에 부모 양육자를 위한 조언, 그 다음에 미래교육 방향 등등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문해력이 필요한가?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정성, uncertainty라고 그래요. 확실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인데 지금 저와 저 윗세대, 제 부모님 세대들은 그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시대였어요. 복잡하지 않게 이제 모든 게 부족한 시대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기회도 부족하고 일할 때도 부족하고 뭐 교육의 기회도 부족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 윗세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쉽게, 사실은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거의 질문하지 않고 살았던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된다. 간단해요. 자, 근데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어요. 넘쳐납니다.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2005년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교수 생활하고 2020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15년 사이에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제가 한국 서울에 오니까 아주 가난해져 있더라고요. 무주택자, 월세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물가도 엄청 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수준도 엄청 크고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 돈도 많이 쓰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인터넷 보세요. 모든 집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죠.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계정이 있고 소셜미디어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렇죠? 정보가 넘쳐나요. 한 집 건너서 두 집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 디지털 공간에서. 그렇죠?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관계만 엄청 넓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보도 풍요롭고 관계도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나한테 필요한 자원과 도구와 정보와 관계를 찾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정보가 풍요로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정보가 과잉돼 있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정보는 결핍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시대를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20년, 30년 살고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70년, 80년을 이런 사회, 그것이 더 심화될지도 모르는 사회, 더 복잡하고 더 딜레마적이고 더 모순적인 사회를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잘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세상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많은 넓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거시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복잡한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해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글을 읽고 쓰는 힘. 그렇죠? 그런데 글을 읽고 쓰는 힘은 따지고 보면 세상을 읽고 쓰는 힘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세상을 알게 되는 방식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각. 지각은 영어로 per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perception, 지각이란 무엇이냐?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겁니다. 직접 경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장미꽃이 참 예쁘다 보고 향기를 맡고 만져보면 장미꽃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죠. 지각이에요. 자, 근데 이 지각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세상을 알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증언입니다. 증언은 테스티모니, 증언은 뭔가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흑인 학교에 가서 슬럼가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그 학교 가서 연구도 하고 아주 벽지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가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그랬어요. 미국의 교육을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직접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미국 교육을. 제가 거기서 아이도 키웠죠. 제 아이도 키우고. 제가 미국의 영어 교사들을 가르쳤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교사들을 가르쳤으니까. 직접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 교육의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알게 돼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 증언 역시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나 증언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세상을 알게 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리딩이에요. 읽기. 읽는다. 뭘 읽는가?
글을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글이라는 건 단지 문자 언어로 적힌 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 책, 그걸 넘어서서 그래프, 차트, 도표, 영상, 이미지, 데이터, 정보, 모든 것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추상적인 체계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대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잖아요. 그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가 사람 지문하고 비슷해서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넣어서 뭐 이렇게 해서 알아봐요? 글을 읽고 아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겨울에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정치사적으로.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일들이라는 게 저기 용산이랑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뉴스를 보고 알죠. 여러분이 세상을 아는 방식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거나 증언을 통해서 아는 것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세상, 거시, 미시 세계는 거의 텍스트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많이 다양하게 깊게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읽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문해력이라는 건 그래서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힘이 세상을 읽고 쓰는 힘이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신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력도 있어야 되죠. 통사, 문법 능력, 어법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창하게 글을 디코딩할 수 있는 글자와 소리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정신 능력이라고 불러. 문해력은 기본적으로 정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문해력이 그 단지 능력뿐인가? 저는 문해력이 능력 더하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도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가짐. 대한민국의 통계 중에 10명 성인, 대한민국 성인이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성인 10명에 6명은 글을 읽지 못할까? 능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안 읽을까요?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책을 읽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바빠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바빠도 합니다. 바빠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건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른들에게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왜 책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을 읽는 게 전부 다 고통이야. 책을 언제 읽었느냐? 글을 언제 읽었느냐? 숙제, 과제, 시험, 승진, 진학, 승급, 연봉, 인상 이런 등등의 것으로 수단으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못하면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라는 그 행위, 글을 쓴다라는 행위,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즐거운 마음이 곁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즐겁게 글을 읽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읽고 쓸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읽고 쓸 수 있게. 우리 많은 경우에 글 읽는 법, 글 쓰는 법들을 말로 가르쳐요. 얘들아, 밑줄 치면서 글을 읽어라. 네, 한 번도 밑줄을 쳐본 적이 없어. 그렇죠? 얘들아, 한 페이지 읽으면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읽어라. 네, 근데 한 번도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갖고 읽으면서 아,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게 나랑 어떻게 관련,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문해력이 늘 수가 없어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거, 읽고 쓰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으로 공부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귀고, 그것으로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것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드린 건 그만큼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AI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쓰는가, 우리가 어떤 걸 놓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다루는 그런 시대에 사람보다 더 잘 읽고 더 잘 읽는 시대에 AI랑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한 의심, healthy skepticism. 자, 이 건강한 의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지금은 탈진실의 시대예요. 거짓말이 진실보다 훨씬 많아서 그게 너무 일상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상. 탈진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건강한 의심 중요해요. 막무가내 의심은 아니에요. 막무가내 의심은 부부 사이에는 할 수 있지만 건강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의식적 성찰. 자, 이건 뭐냐? 건강한 의심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의식적 성찰이라는 것은 그걸 보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를 이해한다는 건 글과 내가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했어? 그래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사실 학교에서 거의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 대한 질문. 자, 세 번째, 주체적 몰입. 주체적 몰입이라는 건 내가 직접 읽고 쓴다라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건 깊게 빠져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깊게 빠져서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달, 1년 깊게 빠져서 글을 읽고 써본 적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AI가 나오면서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대신 다 해주거든. AI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가짜 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제가 최근에 본 데이터는 정말로 2년 사이에 인터넷 있죠? 인터넷에 사람이 만든 텍스트하고 AI가 만든 텍스트의 비율이 2023년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99대 1이었어요. 불과 2년 사이에 역전했습니다. AI가 만든 텍스트가 사람이 만든 텍스트가 더 많아, 인터넷상에. 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맞는 전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좀 무주택자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블로그 같은 걸 가끔 봐요. 어느 동네가 어느 동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럴듯한데 엉성한 글들이 있어요. 전부 다 AI가 쓴 겁니다. 사람 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잘 보세요. 훨씬 많습니다. 자, AI가 썼다라는 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모든 주제, 문제, 화제, 소재, 인물, 사건, 쟁점, 이슈,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은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 가짜도 이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AI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으면 속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정보, 자료, 영상, 이미지, 통계, 그래프 뒤에 누가 있을까? 질문해야 돼.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어떤 의도로?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는 항상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 구체적이고 정확한가? 과학적인가? 질문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은 대부분 숏폼 15초 영상이야. 15초 영상에는 근거라는 게 없습니다. 15초 영상에는 그냥 메시지만 있어요. 그게 그냥 어떤 자극으로만 있어요. 그거 보는 동안에 내가 근거를 따지고 뭐하고 이런 질문할 사유의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로 돼요, 우리가. 저 질문들은 여러분이 능동적인 독자가 되지 않으면 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멈춰서 질문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우리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 질문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회가 복잡하고 어떤 현상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보고 이건 정답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서로 부딪히는 것들도 찾아보고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산업에서 AI를 쓸 때는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멋진 보고서, 멋진 영상, 멋진 리포트, 멋진 차트, 멋진 그림, 멋진 지브리 가족 사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죠? 교육에서는 우리 아이가 멋진 글을 내고 멋진 그림을, 멋진 도표를, 멋진 보고서를 챗GPT로 만들어 와도 교육에서 중요한 건 그 멋진 것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아이가 이 멋진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뭘 읽었고, 어떤 자료를 조사했고,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걸 어떤 순서로 배치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어떻게 얘를 칭찬해줘야 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고생의 경험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 고생이라는 건 아주 즐거운 고생이에요. 즐거운 고생이라고. 그걸 해야 학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물만 봐서는 사실 교육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으면은, 고등학생들은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 근데 수행평가라는 게 지금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율성이 있어 보이지만 자율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50점 만점이면은 정상 나 같으면 30점에서 50점 사이에 아이들을 편차를 줘서 점수를 줘야 되는데, 한국의 현실상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48점, 49점, 50점 딱 세 개 중에 하나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요. 빵점 아니면 48, 49, 50입니다. 빵점도 사실 없어요. 안 내도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5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죠? 48점 맞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50점을 맞으려고 하는. 그래서 미리 챗GPT 돌려갖고 연습하고 글 써보고 뭐하고 해서 50점을 맞죠? 50점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생기부 좋고 성적 나오고 그걸로 뭐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그 사이에 너는 뭘 배웠니? 너는 뭘 썼니? 무슨 생각을 썼니? 한 게 없다. 거기에 배움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직접 읽고 써야 된다는 거. 기계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해라. 정보를 찾고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고 새로운 내가 전혀 몰랐던 관점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 잘해줍니다. 아주. 그러나 마지막 프로덕트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회사 가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학교 다닐 땐 내가 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할 책임, 배워야 할 책임을 기계에 떠넘기지 않게 우리가 이런 걸 인지적 떠넘기기라 그래요. 카그니티브 오프로딩이라 그래서 요즘에 내가 해야 될 노력을 기계가 대신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죠. 결과뿐 아니라 과정을 몸소 경험하는 거, 시간과 노력의 투자, 성취와 보람, 인내와 끈기 같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상가상의 연속이야.
사막에서 우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 막 걷다가 막 지쳐갖고 기어가는데 거기서 물이 있나 했는데 모래 언덕이 나오는 그런 느낌. 초등학교 1학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 아시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인생에서 인간이 해야 될 99%의 것들을 배워요. 실제로. 숟가락 치는 법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 읽고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자. 문해력은 능력을 넘어서 실천이다. 직접 읽고 써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해력은 기회와 경험의 산물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해야 돼요.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그래야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읽고 쓰면서 생각을 키우고 질문을 키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해력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문해력 그냥 머리만 써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들여서 사람과 나누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내가 읽은 책을 친구들과 대화하고 나눠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독서 동아리, 독서 클럽 이런 거 있죠.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는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간혹 부모님들이 교육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육의 전문가는 학교에 있어요. 선생님들을 믿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역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역량을 지금 발휘할 수 없는 상태야. 스포츠카를 지금 뒷골목에 갖다 놓은 상태야. 달려줄 수 있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학기에 한 번씩 상담하시죠. 상담하시면 맨날 우리 애기만 물어보잖아. 맨날 우리 애가 어때요? 뭐 이거 잘해요? 얘가 지금 그래서 이게 제대로 살긴 하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해갖고 막 뭐 대학을 가겠어요? 뭐부터 뭐 어쩌죠? 막 이런 얘기하지만 그 상담의 말미에는 항상 선생님은 어떤 수업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수업을 우리 아이한테 계속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줍니다. 가정은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가정에서 글을 읽고 쓰고 즐겁게 읽고 쓰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먼저 읽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발코니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세요. 아이한테 뒷모습을 보여줘요. 앞모습은 안 돼.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가 토요일날 일어나서 잠깐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이상한데 한 2주 정도는 아이가 그렇게 충격을 받아. 요즘 그 말은 많이 충격. 근데 우리 엄마가 3번째, 4번째, 5번째 토요일 그 다음 달 계속 그런 모습. 이러면은 우리 집은 책을 읽는 집이구나. 우리 엄마는 책 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믿는 사람. 엄마.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처럼 하게 됩니다.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가 해줘야 돼. 실제로 연구해 보면 아빠가 책을 잘 읽고 좋아하면 아이들 문해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요. 한 명이 하는 것보다 2명이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여기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시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뒷모습. 비주얼 자신 없으면 뒷모습이 좋아요. 자, 그다음 6번. 디지털을 적으로 보는 건 소용없고 위험한 일이다. 이게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폰 뺏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마음이 아프고 어른도 참 그거 하기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뺏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규칙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좀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저는 SNS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 부모가 해서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감각을 키워주고 실제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경험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도 결국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저는 글을 잘 읽고 잘 쓰면, 은혜력을 갖추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랑한 사람. 매사에 호기심으로 새롭게 배우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명랑한 사람이야. 명랑한 사람이라고 12시간 동안 교실을 뛰어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를 관심을 갖고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엄마를 막 기다려. 엄마랑 얘기하려고. 명랑해서, 호기심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내가 모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 생명, 생태계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중요하죠. 움직이는 사람. 혼자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정말 중요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성장을 이끄는 사람.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기분 나쁘면 인터넷에 올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혐오하고, 댓글 달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19세기의 독일 철학자입니다. 비판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이 사람의 삶은 아주 불우한데, 이 사람 삶이 굉장히 불우해요. 근데 천재. 근데 이 사람의 철학은 정말 명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모르 파티 아시죠? 운명을 사랑해라. 이것도 이제 니체가 한 말. 네, 이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기와 쓰기에 관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서는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봉우리가 2개 있습니다. 그 사이를 가는 지름길은 직선으로 연결해서 가면 되죠. 근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가 길어야 돼요. 사람은 다리가 짧아서 능선 타고 가면 한참 걸려. 잠언은 아포리즘인데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은 봉우리여야 하고 봉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집이 크고 키가 껑충 큰 사람이어야 된다. 장미나무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잠재된 그 모든 것들이 되어보자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앞에 있는 작은 아이들, 편협한 아이들,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뭔가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 뭔가 게을러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른은 사실은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큰 사람을 봐야 돼. 아이들 전부 다 안에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 안에 있는 큰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뭔가 경험이 부족하고 시간들이 부족해서 완전히 큰 사람으로 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큰 사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사람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제가 최근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가져온 건데, 제가 최근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다시 읽었어요. 노인과 바다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미국 작가입니다. 노벨상 작가고 이 사람은 주로 쿠바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중편 소설인데 아주 문장이 아주 명료하고 짧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정도 되면 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심오해요.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는 이게 한 번역한 게 한 180쪽 정도 될까? 그런데 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내용이고 반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내용이에요. 노인이 바다에 가서. 정말 간단해. 그렇죠? 근데 이 노인이 제가 이제 뭐 어떤 장면을 가져왔냐면 이 노인이 어부인데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지금 어떤 상태냐, 거의 삶의 종착역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주 초라하고 늙고 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추레하고 없는 소리를 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런 상태야. 옆에 이 노인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노인을 되게 존경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가끔 죽 같은 거 갖다 주고 연유를 가득 넣은 커피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런 거 먹고 생활해요.
근데 이 노인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뭐냐?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배보다 훨씬 큰 물고기예요. 상어보다 훨씬 큰 물고기. 정말 고래만한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서는 이제 고래는 아닌데 청새치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요. 하루, 이틀, 3일, 사흘. 계속 못 잡아. 84일 동안 나가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이 노인이 84일이 지나고 나서 뭘 하느냐? 85일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85일째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어두운 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낚싯줄이 엉키지 않게 잘 펼치고 거기에 다 이렇게 낚싯바늘을 걸고 그다음에 이제 정어리, 미끼를 다 거기다 꽂아야 돼요. 굉장히 지난한 일이에요. 그게 아주 정교함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제 그 낚시를 던지면서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제가 미국에서 교수였잖아요. 저랑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He thought. he는 올드맨입니다. 노인은 생각했다. I keep them with precision. them은 여기서 낚싯바늘, 미끼를 얘기해요. 베이트. 나는 오늘도 미끼를 정확하게 놓지. Only I have no luck anymore. 단지 나한테는 행운이 더 이상 없을 뿐이야. But who knows? 그런데 누가 알겠어? Maybe today. 아마 오늘일지. Every day is a new day.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야. It is better to be lucky. 행운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 But I'd rather be exact. 하지만 난 그냥 오늘도 정확할 따름이야. Then 그러고 나면 when luck comes 행운이 왔을 때 you are ready. 준비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제가 읽다가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물고기를 잡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뭐 옷 갈아입히고 옷 빨아입고 뭐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학교에서 맨날 뭘 가르치고 우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데리고 도대체 자기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애들한테 걔는 3달 동안 지금 막 숫자 2개짜리 더하고 빼고 이걸 계속하고 지금 기억하고 알을 붙이지 못하는 애들한테 니은하고 알을 어떻게 붙이게 할지를 지금 이틀 동안 계속 3일 동안 36시간 동안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매일 뭘 하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고 너무 고역이고 힘들어요. 아이랑 있는다는 건. 그렇죠? 살아간다는 건. 아이를 교육한다는 건. 그런데 한켠에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물고기가 큰 물고기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애가 글을 막 주르르르 써갖고 막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애가 수학의 함수를 막 풀어. 확 풀어. 중학교 2학년 때 막 갑자기 상을 받아와.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막 상을 받아와. 고등학교 3학년 때 초대박 물고기가 터져. 그러길 원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큰 물고기는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어른,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큰 물고기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매일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굉장히 짜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얘는 절대 큰 물고기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우리한테 큰 물고기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게 양육이고 교육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무의미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오랜 시간들을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것들을 읽고 쓸 수 있게 읽고 쓰면서 좋은 생각들하고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른으로서 옆에서 도와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정말 좋은 문해력을 갖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집중력이 너무 좋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CJB 라디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신청을 받은 질문들인데요.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리해서 지금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질문 올려주십시오. 4401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습관이 아이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그냥 단지 문해력뿐만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좀 함의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뭐 우리 아이도 미국에서 자랐을 때 영상 많이 봤는데,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이제 TV로 그 DVD를 넣어서 그 알파벳 나오는 뭐 소리를 익히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뭐 교육용 보고 이런 것들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준다든가. 맞아요.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육아를 해봐서 알지만 뭐 아이를 낳고 한참 동안은 식당에서 우아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 데리고 밥 먹으려면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폰 주고 이렇게 밥 먹고 하는데, 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아이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자극으로 남거든요. 굉장히 이게 몰입도가 커요. 예. 이 스마트폰하고 영상은 몰입도가 책을 읽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것보다 훨씬 몰입도가 크고 자극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집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조 교수님 말씀 들으시면서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어제도 식당 갔는데 우리 아이 그렇게 스마트폰 맡겨놓고 안겨주고 맛있게 밥을 먹었다, 이런 이런 엄마 아빠들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교수님 책 잘 읽었습니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읽는 게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나 좋아하는 뭐 사람이나 좋아하는 작가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이게 뭐 공부를 생각하거나 뭐 내가 이거 지식을 쌓아야지 뭘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쉽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나 휴식 취하고 이럴 때 소파에 누워 있을 때 그때 스마트폰을 집어들 수도 있는데 그때 책을 집어들 수도 있어요. 책을 집어드는 순간에 100쪽을 읽고 200쪽을 읽을 필요 없어요. 한 페이지를 읽어도 괜찮고 2페이지를 읽어도 괜찮아요. 그게 처음에는 한쪽, 두쪽, 세 쪽을 누워서 읽으면 잠이 오고 힘들고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계속하면 양도 늘어나고 더 오래 읽을 수 있고 기억도 더 잘 됩니다. 근육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에 베란다에 나가서 뒷모습을 보이며 책을 들고 있는,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조병현 교수님의 기울어진 문해력, 이 책을 꼭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문해력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문해력이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건 아주 이 작은 범위의 생각이었는데 조병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덕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조병현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북교육
도서관과 CJB가 함께한 2025 미디어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